벌써 5년째야. 중국 망한다는 영상이 매년 수천 개씩 쏟아지는데 중국은 오늘도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거든. 중국이 안 무너진 게 아니야. 공산당이 4개의 뒷문으로 붕괴를 계속 미뤄온 거야. LGFV 보조금 1조 위안, 건강코드 뱅크런 차단, 은행 350개 조용한 정리, 160조 위안 공포저축. 이 수법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언제 깨지는지를 지금부터 뜯어볼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믿었어요. 2020년에도 중국 곧 망한다는 영상을 봤고 2022년에도 봤고 2024년에도 봤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멀쩡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진짜로 중국은 안 무너지는 나라인 건 아닐까? 우리가 과장해서 보는 건 아닐까?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드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반박, 일단 인정하고 시작할게요. 중국,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2025년 GDP 성장률 공식 발표치가 5.0%거든요. 미국이 1에서 2%대에서 허덕이는 사이에 5%를 찍었다고 하니까 뭔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2026년 들어서도 1분기 성장률 또 5.0%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같은 기간에 CPI가 0.0%예요. 물가 상승률이 말 그대로 제로야. 보통 경제가 잘 돌아가면 사람들이 돈을 쓰고 물건이 팔리고 자연히 가격이 조금씩 올라요. 그게 건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성장률은 5%라는데 물가는 꼼짝도 안 해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아파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식비가 줄었다고 절약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쓸 힘이 없는 거죠. 공장 쪽은 더 심해요. PPI,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팔 때 받는 가격인데요. 이게 2022년 9월부터 2025년 말까지 39개월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3년 넘게 공장들이 물건을 내다 팔 때마다 손해를 봐온 거예요. 가격을 내려도 물건이 안 팔리니까 더 내리고, 더 내려도 안 팔리니까 또 내리는 악순환이 3년째 계속된 거거든요. 2025년 연간 PPI는 마이너스 2.6%예요. 근데 GDP는 5% 성장했다고요? 이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 GDP란 숫자 자체가 화장을 진하게 한 거예요. 부채를 내서 인프라를 짓고 적자 기업에 보조금을 찔러주고 그걸 생산활동으로 잡아서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총 부채는 어떻냐면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400조 위안을 넘었어요. GDP 대비 부채 비율, 이른바 매크로 레버리지가 302.3%예요. 사상 처음으로 300%를 넘어선 거거든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빚이 1억 5천이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바로 오잖아요. 근데 그 직장인이 나 올해 수입 늘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26년 성장 목표는 4.5%에서 5% 사이인데 이게 1991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게 잡은 목표예요. 천안문 이후로 처음 있는 수준이에요. 목표 자체를 낮춰야 했던 거잖아요. 골드만삭스는 이미 2026년 성장률을 3.5%로 내다보고 있어요. 목표치보다도 1% 이상 낮은 거예요. 그러면 왜 5년 동안 이 모순이 표면으로 안 드러났을까요?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안에서는 저렇게 뒤틀려 있는데. 근데 멀쩡한 게 아니었어요. 공산당이 4개의 뒷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뒷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뒷문이에요. 이름부터가 생소해요. LGFV.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직접 번역하면 지방정부가 만든 유령회사예요. 왜 유령회사냐고요? 중국 지방정부는 법적으로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은 거예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 이름으로 빌리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직접 빌리는 게 막혀 있으니까 대신 빌려줄 창구를 만든 거죠. 이 회사들이 도로 짓고 공원 만들고 아파트 개발하고 도시 인프라 공사를 해요. 그리고 빌린 돈으로 공사비 내고 원래 그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나면 갚는다는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수익이 안 나요. 처음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도로는 통행료로 수익이 나야 하는데 공짜 고속도로를 뚫었거든요. 공원은 입장료 받을 수 없고 아파트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분양이 안 되고 이 LGFV들이 전국에 걸쳐 수천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만들 때부터 적자 구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어요. 적자가 계속 쌓여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가게가 망했다고 발표하면 동네에서 아버지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달 용돈을 슬쩍 줘요. 가게가 망한 게 아니라 운영 중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구조가 그대로예요. 중앙정부, 그러니까 아버지가 LGFV, 아들 가게에 매달 돈을 찔러 넣는 거예요. 2024년에 전국 LGFV들이 순이익으로 잡은 금액이 5,500억 위안이에요. 근데 같은 해 중앙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이 1조 위안이 넘어요. 순이익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거예요. 보조금을 빼면 이 회사들의 절반이 적자예요. 장부상으로만 흑자인 거죠. 이게 쌓이고 쌓인 게 얼마나 되냐 하면 IMF는 LGFV의 숨겨진 부채를 87조 위안으로 추산해요. 우리 돈으로 약 1경 6천조 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중앙은행 총재 판공성은 LGFV 부채가 14.8조 위안이라고 했거든요. IMF 추산치랑 6배가 차이 나요. 어느 쪽이 맞냐고요? IMF가 87조라고 하는 건 LGFV가 빌린 돈 중에 지방정부 장부에는 안 잡히는 은밀한 부채까지 합산한 거예요. 중앙은행 총재가 14.8조라고 한 건 공식 장부에 잡히는 것만 센 거예요. 한마디로 지방정부가 숨긴 빚이 공식 집계의 6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4년 12월에 중앙정부가 결국 움직였어요. 지방채 발행을 10조 위안금으로 승인했어요. 5년에 걸쳐 갚아주겠다는 부재 패키지예요. 아들 가게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겠다고 나선 거죠. 근데 이게 해결책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87조 위안짜리 구멍에 10조 위안을 막는 거예요. 이 수법의 핵심은 뭐냐면 지방정부가 파산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장부가 적자여도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흑자로 보이고, 흑자로 보이니까 채권 발행도 되고, 채권이 발행되니까 또 빌리고, 그 빌린 걸로 또 공사하고, 이 사이클이 중국 지방정부 부채를 134조 위안까지 키워놨어요. 일본 GDP를 넘어서는 규모예요. 이게 첫 번째 뒷문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뒷문은 훨씬 노골적이에요. 인민들이 자기 돈을 찾으러 갔다가 전염병 환자 취급을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2022년 여름 허난성에 사는 40만 명이 갑자기 자기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됐어요. 농촌은행 5곳이 예금 400억 위안을 그냥 동결해버린 거야. 400억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거든요. 하루아침에 7조 원이 묶인 거예요. 40만 명의 돈이.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돈 돌려달라고 항의하러 간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내가 그 상황이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허난성에 살면서 평소처럼 은행 앱을 열었더니 잔액이 0원이에요.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은행 창구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내 스마트폰을 꺼내봤더니 건강 코드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한테 뜨는 그 빨간 화면이요. 전날 밤까지만 해도 초록색이었는데 빨간 건강 코드가 뜨면 대중교통 못 타고 식당도 못 들어가고 호텔 체크인도 안 되고 사실상 집 밖에서 아무것도 못 해요. 전염병 환자 취급이 된 거야. 돈 찾으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2022년 6월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허난성 당국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 시위자들 건강 코드를 조작해서 전부 적색으로 돌려버린 거거든. 코로나 방역 시스템으로 만든 건강 코드를 금융 시위 차단 도구로 전용한 거야. 이걸 알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중국이 코로나 때 왜 저렇게 강력하게 전 국민 건강 코드 시스템을 깔았냐는 거야. 방역이 목적이기도 했겠지만 그 인프라가 통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게 전국 뉴스가 됐어요.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공분이 일었고 그래서 공무원 5명을 처벌했어요. 책임자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어요. 건강 코드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어. 처벌은 이 사건에서 허가 없이 쓴 공무원들한테만 했지 시스템을 폐지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는 제도적 조치는 없었어. 한마디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은 남겨두겠다는 거. 근데 이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인프라가 건강 코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전역에 깔린 CCTV가 약 7억에서 8억대야. 인구가 14억이니까 대략 인구 2명당 카메라 1대 수준이에요. 거리에서 누가 어디 모여서 뭘 하는지 실시간으로 잡혀요.
여기에 도시 감시망 스카이넷이랑 농촌 감시망 샤프아이즈까지 더해지면 2020년에 공공장소 커버리지 100%를 목표로 한다고 공식 선언했던 시스템이 지금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야. 뱅크런이 안 터지는 게 아니에요. 터지려고 하면 사람들을 집에 가둬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깔려 있는 거야.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꽤 효과적인 수법이에요. 시위대가 규모를 키우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건강 코드를 적색으로 돌려버리면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오히려 시한폭탄이에요. 뱅크런을 막는다고 은행이 멀쩡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 내부 부실은 그대로 쌓이고 있고 시위를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불만이 쌓이는 건데 그걸 뚜껑으로 눌러놓는 것뿐이거든. 그러면 부실은행은 결국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세 번째 수법이 거기에 대한 답이었는데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조용해요. 은행이 주 7개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뱅크런을 막았다고 은행이 멀쩡해지진 않잖아요. 건강 코드로 사람들 발목을 잡아도 부실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수법이 나와요. 은행을 아예 소리 없이 없애버리는 거야. 동네 편의점이 망할 때는 문 앞에 폐업 공지라도 붙잖아요. 가게 문에 테이프 붙이고 사정상 폐업합니다. 한 줄이라도 써놓죠. 근데 이 은행들은 그것도 없어요. 밤사이에 간판만 바뀌어 있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내가 다니던 농촌은행 자리에 중국 농업은행 간판이 달려있는 거야. 합병됐다고. 그게 다야. 2024년 한 해 동안 162개 중소은행이 합병되거나 해산됐어요. 같은 해 290개 농촌은행이 추가로 통합됐고 2025년 11월까지 집계된 라이선스 취소만 350개야. 2023년 대비 4배고 2022년 대비 7배야. 단순하게 따져보면 일주일에 7개씩 사라진 셈이야. 월요일에 하나, 화요일에 하나, 수요일에 하나 이렇게 매주 7개가 조용히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 이거 본 적 있어요? 중국 경제 뉴스 맨날 나오는데 은행 하나 문 닫았다는 소식은 거의 안 들리잖아요. 이게 수법이야. 공산당이 이 과정을 설계한 방식이 있어요. 부실이 심한 농촌은행이나 지역 중소은행을 대형 부규은행이 통째로 집어삼키는 구조야. 중국 공상은행, 중국 농업은행, 중국 건설은행 이런 데들이요. 그러니까 부실은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실이 대형은행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작은 독이 큰 그릇으로 옮겨지는 거야. 당장은 위기가 안 터져요. 작은 은행 하나가 무너지면 뉴스가 되고 예금자들이 패닉하고 다른 은행으로 번질 수 있는데 그 전에 조용히 흡수해버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야. 위기를 덮는 게 아니라 위기를 큰 곳으로 모아두는 거야. 근데 이 구조에 함정이 있어요. 대형 국유은행이 이걸 계속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내부에 부실이 쌓이는 거거든. 2024년 중국 4대 국유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1에서 2% 수준이라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동산 부실이 밀려 들어오고 거기다 합병한 중소은행 부실까지 얹히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 부조를 생각해봐요. 중국의 부실 농촌은행이 350개 있다고 치면 각각 터지면 350번의 뉴스가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의 대형 국유은행에 다 집어넣으면 뉴스는 0번이야. 같은 부실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작은 댐들을 없애고 큰 댐 하나에 물을 다 모아두는 거거든. 작은 댐 터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큰 댐이 터지면 그때는 막을 방법이 없어. 인민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 동네 은행이 없어졌다는 걸 공문 한 장으로 통보받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합병됐다고, 예금은 이어진다고, 그 한 줄이 전부야. 거기다 이거, 은행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더 불안한 거야. 2022년에 50개가 사라졌다면 2023년엔 좀 더, 2024년엔 4배, 2025년엔 7배야. 가속이 붙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구멍을 결국 누가 메우는 걸까요? 보조금도 한계가 있고 뱅크런도 막는데 한계가 있고 대형은행이 부실을 흡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번째 수법이 진짜 마지막 카드야.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제일 황당해요. 자, 여기까지 3개의 뒷문을 봤어요. LGFV라는 유령 회사에 보조금을 찔러주고 돈 찾으러 간 사람한테 건강 코드를 빨강불로 바꾸고 부실은행은 밤사이 간판 바꿔서 합병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세 수법이 다 버텨줄 수 있었던 건 사실 마지막 카드 때문이에요. 인민들이 쌓아둔 돈이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중국 가계저축이 160조 위안에 달했어요.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는 규모인데 사상 최고치예요. 이걸 두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갈려요. 한쪽은 인민들이 돈을 안 쓰는 것이라고 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소비 대신 저금통에 넣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저축한다는 건 일단 저축할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리커창 총리가 2020년에 직접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인정한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월 소득 1000위안, 우리 돈으로 17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6억 명이에요. 베이징 사범대 후속조사에서는 월 2000위안, 35만 원 이하가 9.64억 명이에요. 14억 명 중에 3분의 2가 월 35만 원 이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왜 소비를 안 하냐고 물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160조 위안이라는 가계저축은 실상을 좀 다르게 봐야 해요. 저축 가능한 계층이 공포에 질려서 쥐고 있는 돈과 대다수 인민들이 애초에 없는 돈이 섞여서 만들어진 착시예요. 상위 계층의 공포저축이 통계를 밀어올리고 하위 3분의 2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 공포가 얼마나 깊냐면 청년들한테 신조어가 생겼어요. 탕핑이라고 들어봤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2021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엔 바이란이 나왔어요. 아예 다 썩게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에요. 가장 최근에는 란웨이와라는 말이 퍼지고 있는데 미완성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부모 집에 눌러 앉아서 취직도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한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2025년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17.3%인데 이건 부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을 제외한 수치예요. 탕핑과 란웨이화가 늘수록 그 숫자는 실제보다 낮게 잡혀요. 결국 이 세대는 생산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해요. 중국 경제가 내수로 버티려면 이 세대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이미 경쟁을 포기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14억 인민은 라면값 걱정하는데 같은 달 국방비는 7% 늘려서 1.91조 위안이 됐어요. 미사일 살 돈은 있는 거예요. 11년 연속으로 국방비는 매년 올라갔어요. 민생이 바닥을 기는 동안 군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뒷문이에요. 공포저축이 중국 경제의 마지막 완충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부실해지면 이 저축이 예금으로 쌓여서 버텨주고 내수가 무너지면 정부가 소비 진작책을 내놓으면서 이 돈을 끌어내려고 해요. 근데 소비 진작책이 먹히질 않아요. 17만 원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 쿠폰 뿌린다고 지갑이 열리지 않고 월 35만 원 이하로 사는 9.64억 명은 쿠폰이 있어도 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160조 위안이 쌓여 있어도 중국 내수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개의 뒷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 뒷문이 깨지는 날, 우리한테는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만 남았어요. 이 네 개의 뒷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는 거거든요. 뒷문이 네 개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네 개 중 하나가 깨지는 순간 나머지 셋도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공포저축이 빠지기 시작하면 은행이 흔들리고 은행이 흔들리면 건강코드로 막아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LGFV 보조금도 더 이상 소용없어지는 연쇄 반응이 시작돼요. 도미노처럼 첫 번째 패가 쓰러지는 순간 나머지 세 개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각 뒷문이 깨지는 조건이 뭔지 하나씩 역산해 볼게요. 첫 번째, LGFV 보조금은 재정에 한계가 있어요. 2025년 중국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0%인데 이게 역대 최고예요. 중앙정부가 지방 유령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더 늘리려면 재정 적자를 5%대, 6%대로 계속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신뢰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아버지 통장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코드 차단은 규모의 문제예요. 허난성 사건은 피해자가 40만 명 수준이었는데
그 규모라서 코드 조작으로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부실은행 350개가 조용히 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 피해자가 수백만 명 규모로 터지는 날이 와요. 그 규모에서는 건강 코드로 이동을 막아도 SNS와 입소문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2억에서 3억 명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는 상황은 통제 시스템으로도 커버가 안 되거든요. 세 번째, 은행 합병은 대형 국유은행의 체력 문제예요. 지금까지 부실 농촌은행들을 국유 대형은행들이 흡수하는 방식으로 버텨왔는데 이 구조는 부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전하는 거예요. 대형은행 안으로 부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대형은행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시점이 오면 아버지 가게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공포저축이 제일 빠른 도화선이 될 수 있어요. 160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쌓여 있지만 이 돈이 풀리지 않으면 내수가 안 돌아가요. 내수가 안 돌아가면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그게 바로 골드만삭스가 이미 예측한 시나리오예요.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를 4.5에서 5%로 잡았는데 골드만삭스는 2026년을 3.5%로 하향 조정한 상태거든요. 목표와 현실 사이 격차가 1에서 1.5%포인트라는 게 사소해 보여도 14억 명 경제에서 1%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성장률이 그 아래로 내려가면 실업이 폭발하고 실업이 폭발하면 공포저축도 없는 사람이 절반인 나라에서 소비가 더 쪼그라들어요. 그 사이클이 자기 강화하기 시작하는 지점, 그게 뒷문들이 동시에 흔들리는 타이밍이에요. 이 얘기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한국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19.7%예요. 전체 수출 5개 중 하나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 경기가 꺾이면 직격탄을 맞는 구조인 거죠. 이미 징조는 나오고 있어요. 중국산 철강 후판이 2021년에 한국에 32만 톤 들어왔는데 2024년에 117만 톤으로 3.6배 급증했어요. 중국 내수가 죽으니까 남아도는 철강을 한국에 싸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올해 초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했는데 이미 국내 철강 산업이 흔들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철강 수출 전망이 올해 마이너스 5%, 석유화학은 마이너스 2% 하락이 예상돼요.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지금 한국이 입는 피해는 중국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5년째 중국이 멀쩡하게 버텨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버팀의 구조를 알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4개 뒷문이 하나씩 좁아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이미 균열이 나오고 있어요. 수출 2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이 침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어요. 중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든 경착륙을 하든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라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이 5년째 안 무너진 게 아니에요. 4개의 뒷문을 쓰면서 버텨온 거거든요. 첫 번째 뒷문은 LGFV 보조금이야. 지방정부가 만든 유령 회사들이 적자를 내면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찔러줘서 장부를 맞춰온 거. 두 번째 뒷문은 건강코드로 뱅크런을 막은 거. 돈 돌려달라고 항의하러 간 사람들 스마트폰을 빨간불로 만들어버린 거야. 세 번째 뒷문은 부실은행들을 소리 없이 없애버린 거. 일주일에 7개씩 사라졌는데 뉴스에도 잘 안 나왔어요. 네 번째 뒷문은 인민들의 공포저축이야. 14억 중 3분의 2가 월 35만 원 이하로 살면서도 무서워서 돈을 못 쓰고 쌓아두는 구조. 그 돈이 경제의 마지막 완충제 역할을 해온 거거든. 근데 이것만 기억해요. 이 4개의 뒷문은 시진핑이 몰라서 쓴 게 아니야. 알면서도 쓴 거거든. 왜냐면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뒷문을 닫으면 그 즉시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벌면서 버텨온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버티는 데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LGFV 보조금은 재정 적자가 4%를 넘어선 상태에서 더 늘리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뱅크런 차단은 불만이 임계치를 넘는 순간 통하지 않아요. 은행 합병은 대형 국유은행도 부실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고 공포저축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률이 3%대로 내려앉는 시발점이 돼요. 골드만삭스가 2026년 성장률을 3.5%로 내다보고 있다는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2026년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금 4개의 뒷문이 동시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가 먼저 깨지면 나머지 셋도 같이 흔들리는 구조거든요. 공포저축이 빠지기 시작하면 은행이 흔들리고, 은행이 흔들리면 건강코드로 막아도 한계가 오고, 그러면 LGFV 보조금도 연쇄로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어느 뒷문이 먼저 깨질까? 다음 영상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다룰 거야. 4개 뒷문 중 지금 가장 빠르게 좁아지고 있는 뒷문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게 깨지는 순간 한국 경제에 어떤 순서로 충격이 오는지까지 역산해 볼 거거든요. 5년째 왜 안 터졌냐는 질문의 답은 이제 알았어요.